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It's not like Google and Facebook. It's not like Apple and Amazon. Yeah, we can debate Apple or Amazon. What's better? They both look like tech monopolies to me. They both look pretty good. On the other end, Bitcoin or no, Bitcoin. Bitcoin's a crypto asset. This entire idea of like 60% dominance is bullshit, ridiculous, stupid, right? Like, it's stupid. It's not 60% dominant. It's like 96% or 95% dominant, right? The thing, and if you compare it as a crypto asset to a like kind of proof of work, crypto network, right? That's meant to be a store of value. You know, you're lucky if you find it, you can scrape together 5% of other stuff in the last bucket, so there is no real commitment. 우리가 미로 게임을 하다 보면 한참 들어가고 또 들어가다가 이 길은 아닌데 싶어서 어디서부터 빠져나가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진짜 어떻게 하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네. 뭔가 찝찝하긴 한데 어디서부터 꼬인 거지? 혹시 요즘 코인 투자한다면서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시원하게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여러분은 수많은 투자 중에서 왜 코인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인생 역전 할 수 있다고 하길래, 1000배, 10,000배 오른다고 하길래 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냥 불빛을 쫓아서 타 죽는 줄도 모르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마인드라 투자자적 관점이 아니니까 패스하고요. 일반적으로 고수익이 예상된다는 거 빼고 보통 코인에 투자하는 분들의 논리는 인간이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아무도 조작할 수 없고 속일 수 없는 시스템을 국가라고 하는 믿지 못할 중앙이 아니라 코드대로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끝까지 인간의 개입이 없다고 믿고 그 믿음이 유지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걸 이용해서 돈이라고 하는 가치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보내듯이 세계 어디에나 쉽게 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논리, 이른바 탈중앙화, 이것 때문에 요걸 구현할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고 이 기술이 적용된 네트워크 위에서 거래되는 수단이 코인이니까 난 코인에 투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리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을 지나고 미로 안으로 쭉쭉쭉 들어왔는데 다시 나가려고 하면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핵심이 뭐냐고요? 바로 탈중앙화입니다. 여러분은 결국 탈중앙화라는 그 개념 때문에 코인에 투자를 했고 적어도 자신의 코인이 비트코인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탈중앙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많이 오르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루나나 FTX 사건을 보세요. 탈중앙화 되어 있습니까? 코인 재단이나 거래소에서 지네들 마음대로 고객이 맡긴 돈을 동결하고 지네가 만든 코인 가격 방어에다 갖다 쓰고 좀 해보다 안 된다 싶으니까 튀잖아요. 이게 탈중앙화예요? 이건 전형적인 중앙화 방식에서 일어나는 뱅크런이나 기업의 분식회계 방식이잖아요. 탈중앙화에 투자한다면서 이런 거 사서 그 관리자, 중앙에 의존할 거면 법적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세요. 뭘 복잡하게 전세계 거래소 오가면서 거창한 미래담론이나 청사진만 제시하는 무법지대에 중앙화되어 있는 알트코인에 투자합니까? 그놈의 알고리즘으로 인간의 개입을 차단했다면서 문제만 생기면 제일 먼저 지네들 돈부터 빼는 게 무슨 알고리즘입니까? 이 말장난이죠. 그래요. 뭐 문제 생긴 것들만 갖고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것 같으니까 다 문제 있어 보이지만 내가 투자한 코인은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당신이 투자하는 코인은 프리마이닝 안 했나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밑장 빼기로 좋은 패 빼돌리듯이 제일 싼 가격에 물량 챙겨놓는 짓 안 했냐고요. 이더리움을 비롯한 모든 알트들이 이렇게 재단 물량을 밑장 빼기로 시작부터 빼놉니다. 그리고 신분 세탁하듯이 ICO 하고
우린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만 믿고 개인들이 투자하면 재단에서 돈 필요할 때마다 계속 팔아버리는데, 지네가 만들어서 원가도 제로인 코인을 가치가 있다고 팔아버리는 걸 개인이 받아주는 거라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정리해보면, 첫째,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말만 하고 사실은 무법지대에 존재하는 완전 중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둘째, 시작부터 밑장 빼기로 장난질 치고 그 다음부터 젠틀한 척 쇼한다. 그래서 우리는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믿음과 그 믿음의 후발주자로 위대한 리더가 이끄는 알트코인에 투자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설령 그들이 밑장 빼기 했다는 걸 알게 돼도 열심히 개발하고 재단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뭐.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럴 거면 왜 코인에 투자하냐고. 미래 금융산업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그럼 블록이나 페이팔 같은 핀테크 기업 주식 사세요. 코인 산업이 커지면 결국 하우스가 돈 벌 거라고 본다고요? 그럼 코인베이스 주식이나 채굴업체 주식 사세요. 어차피 창시자라는 주인이 있고 그가 운영하는 재단이 있고 그놈들이 밑장 빼기도 해놨고, 그래서 탈중앙화도 아닌데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처벌도 못하고 보상도 못 받는 그런 곳에 왜 자신의 피 같은 돈을 투자합니까? 그래도 모든 알트가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잖아. 네가 모든 알트를 다 알아? 앞으로 그런 제대로 된 코인이 나오거나 기존 코인들이 각성하고 개선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까지 알트코인의 미래를 좋게 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전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수만 가지의 알트코인 중에 그런 걸 고를 능력이 됩니까? 하루에도 계속 망하는 스타트업들이 널렸는데 그 중에서 미래의 구글과 아마존이 될 기업을 찾을 수 있는 예리한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눈을 갖고 있냐고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알트코인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그 창시자, 개발자 믿고 한번 끝까지 가보세요. 근데 솔직히 그런 능력이 없다면 알트코인에 투자하지 마세요. 그리고 현재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는 탈중앙화되어 있는 금융 네트워크의 미래, 그 속에서 일어날 수많은 가능성에 투자하고 싶다면 오리지널 코인, 유일하게 탈중앙화되어 있는 코인, 그 누구도 바꿀 수도 없고 변조할 수도 없고 죽일 수 없는 코인인 비트코인에 집중하시고, 나머지 블록체인의 응용산업이나 기술에 투자하고 싶다면 미국에 상장된 테크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하면 됩니다. 심플하잖아요? 코인 투자는 진짜 코인인 비트코인, 산업의 미래는 테크 기업 주식. 끝! 여러분, 비트코인의 가격은 환율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요동치는 건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상품의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과 원화 또는 비트코인과 달러와 같이 두 통화의 교환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또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 반응이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트코인이 화폐라고? 이렇게 가격이 요동치는 놈이 무슨 화폐야? 잡주나 민코인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런 걸 화폐라고 떠들고 있냐? 이런 얘기하면 맨날 나중엔 안정될 거라 그러지? 그래서 그게 언젠데? 그럼 난 그때쯤 사용할게. 이런 분들처럼 비트코인의 가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 그냥 이상한 도박 같은 상품에 빠져서 한탕 노리려는 사람들이나 달려드는 그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봤을 땐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은 화폐로서의 자격은 당연히 없는 거고 투자 대상으로도 형편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화폐라고 하고 가격의 움직임을 환율의 변동이라고 하니까 황당하시죠?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화폐는 뭐죠? 복잡한 얘기 다 빼고 교환의 매개체입니다. 즉, 무언가를 사거나 팔려고 할 때 사용하는 거래의 척도죠. 이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금덩이를 가지고 편의점 가면 결제가 되나요? 안 되죠? 그걸론 가격 책정도 어렵고 카드 단말기나 현금 영수증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금이 화폐가 아닐까요? 금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화폐라는 걸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다만 현재는 실생활에서 거래 수단으로 쓰인다기보단 자신의 구매력을 보존해주는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강하죠.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비트코인이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국가와 지역에서는 비트코인이 자신의 구매력을 보존해주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비트코인 없앤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온도가 상당히 다르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왜 비트코인을 언급하겠습니까?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표를 갖고 있으니까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이 가치 있는 화폐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아무리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도 80% 가까이 하락하는 걸 화폐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인플레이션이 103% 발생한 아르헨티나 페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빠진 것보다 더 많이 화폐 가치가 하락한 아르헨티나 페소는 화폐가 맞나요? 지난해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85.51%를 찍으면서 끝을 모르고 달러 대비 사상 최저치로 하락한 튀르키예 리라화는 화폐가 맞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의 의미는 한 국가의 화폐 가치는 상품의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폐의 가치는 다른 나라의 화폐와 비교했을 때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걸 우리는 환율, 즉 두 가지 통화의 교환비라고 부르죠. 이건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내재 가치, 실사용 가치 이런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통화는 구매력이고 그게 외국의 화폐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우위에 있냐 열세에 있냐를 놓고 환율이 정해지는 거고 각국 통화별 환율이 결국 가격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얘기를 쭉 한 이유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바로 환율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비트코인이 자신의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대상, 즉 화폐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미국에서도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언급할 정도의 집단 파워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각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되면서 자국의 화폐 가치가 폭락한 아르헨티나나 튀르키예에선 각 국가보다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비트코인이 하나의 통화로서 각 국가의 화폐 가치에 따라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는 환율 변동이 생긴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과 각 국가별로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는 현상, 그리고 15년간 가격이 계속 상승해 온 것, 지금의 비트코인의 가격까지 모든 게 각국 통화 대비 환율이라는 거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15년간 계속 상승한 건 정확히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각국 정부가 계속 찍어낸 화폐 발행량의 증가분을 반영한 비트코인의 교환비가 변경되면서 발생한 통화 강세 현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대비 달러의 가격, 비트코인 대비 원화의 가격이 계속 상승해 왔다는 건 발행량이 일정한 비트코인 대비 끊임없이 발행된 달러와 원화의 가치 하락만큼 비트코인은 해당 통화에 대한 교환비가 상승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국 화폐가 똥값이 되어가는 아르헨티나나 튀르키예를 비롯한 후진국들 역시 다른 통화 대비 더 많은 교환비를 지불해야만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은 아무런 내재 가치가 없는데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펌핑돼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품에 불과하다고 하는 얘기는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통화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물론 그분들의 말씀처럼 화폐에도 투기 세력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1992년 조지 소로스가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해서 외환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금융자본이 동시에 한 국가의 통화를 공격하며 환율이 요동치고 그 과정에서 많은 투기 세력들이 달라붙어서 변동성을 더 키우기도 하지만 결국은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에 따라서 환율이 정상화되잖아요. 비트코인의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감기를 비롯해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투기적 세력이 달라붙어서 그 변동성을 더 키우기도 하지만 15년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기열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통화로서의 교환 가치에 따라 달러, 원화, 유로, 엔 등의 각국의 화폐 가치에 비례해서 교환 가치가 상승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을 환율로 보게 되면 더 이상 높은 변동성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크게 상승하는 이유는 법정화폐의 가치 하락 때문인 거고 급락은 단기적 환투기 세력들의 포지션 변경일 뿐이니까요.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모든 통화 대비 환율의 초강세를 보이며 15년간 장기적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라는 투자자라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교환 가치를 보유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각국의 화폐 대비 자신의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는 사운드 머니, 즉 건전화폐를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가격의 변동성은 환율의 변동이라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DCA 하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 대비 다른 화폐의 환율의 변동성은 줄어들고 안정화돼 갈 거고요.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투자의 좋은 시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끝나간다는 얘기니까요. 아시겠죠? 그럼 이 영상을 보시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올라가신 분이라면 더 이상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탓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내재 가치가 없는 거품이란 얘기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은 화폐다. 화폐는 다른 화폐와 비교해서 환율이라는 교환비를 갖는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15년간 다른 화폐들 대비 초강세를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높은 교환비를 유지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은 왜 비트코인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까? 아니,
나는 왜 이제서야 비트코인을 이해했을까? 아마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이해하고 이 위대한 발명품이자 혁명적인 개체가 왜 대단한지를 깨닫게 되신 분들이라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십 번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질문을 여러 번 스스로에게 던지고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고 그걸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면 너무 다양한 영역을 방대하게 건드리기 때문에 참을성이 없고 조급하고 복잡한 걸 싫어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평범한 우리들에게 비트코인은 어쩌면 웬만하면 끝까지 눈과 귀를 닫고 모르고 싶은 하지만 결국엔 알게 되는 불편한 진실들을 말해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의 모피어스가 극중 주인공인 네오에게 이 세상이 가상 공간이라고 말해줘도 끝까지 부정하고 싶고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오렌지 알약을 먹기 전까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화폐 시스템을 태어나서부터 공기처럼 사용했던 지폐와 신용카드, 은행 시스템, 그리고 국가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경기 변동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것도 왜 그런지, 왜 그래야 하는지, 과거에도 그랬는지 이게 최선인지, 문제점은 뭔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거. 이게 소름 끼치게 가장 무섭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무시하고 늦게 이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거나 왜 궁금한지를 깨닫고 한창 공부하며 궁금증이 폭발하는 시기를 지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엔 다양한 비트코인의 영상과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보고 들으면서 당장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일단 쫙쫙 흡수하는 게 좋죠. 그렇게 비트코인이라는 녀석을 한번 몸에 적시고 또 적시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게 하는 겁니다. 마치 외국어를 처음 배우고 걸음마를 처음 배우듯이 몰라도 일단 듣고 보고 또 보면서 비트코인이 경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철학적으로는 어떤 시사점이 있고 기술적으로 무엇이 엄청나길래 이제서야 우리 곁에 왔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점점 확장되며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씩 비트코이너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과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비트코인 관련 서적들 중에서 오늘 21가지 교훈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빨리 이해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유들을 이 책에서는 철학, 경제학, 기술의 세 챕터로 나눠서 총 21가지의 이야기로 나누고 각각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이 그동안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던 내용들과 잘 모르는 내용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채울 수 있는 비트코인 핵심 요점 정리 서적 같은 책입니다. 특히 저는 철학이나 경제학 챕터의 내용들은 충분히 많은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았지만 기술 챕터의 내용들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책에서 언급된 화두들을 읽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깊게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의 저자가 말한 비트코인의 21가지 교훈들을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한 줄 정리 문장만 순차적으로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자는 어떤 교훈들을 느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비트코인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내가 변할 뿐이다. 두 번째, 비트코인은 풍요의 시대에 진정한 희소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세 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국소성이 얼마나 까다로운 것인지 알려주었다. 네 번째,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정체성과 모순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다섯 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서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여섯 번째, 비트코인은 자유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자유 소프트웨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일곱 번째, 비트코인은 내가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었다. 비트코인 토끼굴의 바닥을 알 수 없다. 여덟 번째, 비트코인은 장막 뒤에서 나의 금융적 무지와 직면하게 해주었다. 아홉 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인플레이션이라는 숨겨진 세금과 초인플레이션의 재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 열 번째, 비트코인은 가치는 주관적이지만 임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11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돈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12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돈의 역사와 경제 역사상 가장 큰 속임수인 명목 화폐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 13번째, 비트코인은 부분 지급준비금 시스템이 진짜 광기임을 가르쳐 주었다. 14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건전화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15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숫자는 강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16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신뢰하는 법이 아닌 검증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17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탈중앙화된 경우엔 특히나 까다롭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18번째, 비트코인은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버그가 아닌 비트코인의 특징 중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19번째, 비트코인은 프라이버시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20번째, 비트코인은 사이퍼펑크는 코드를 작성하여 실행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21번째, 비트코인은 미래를 알기 위해 반드시 과거를 이해해야 함을 알려주었다. 이제 막 시작된 미래를. 여러분, 이 21가지 교훈을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어떤 내용은 문장만 들어도 이해가 되고 어떤 건 한 문장만으론 의미를 모르시겠는 것도 있으시죠? 그리고 비트코인 하나를 설명하는데 엄청나게 넓고 방대한 영역의 주제들이 언급된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때론 난해하고 어렵고 그래서 나하고는 거리가 있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존재였다가 하나씩 조금씩 이해해가면서부터는 왠지 모르게 친숙하고 쉽게 이해가 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깊은 비트코인 토끼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 이 책이 여러분들을 올바른 비트코인의 세계로 인도하는데 도움을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21가지 교훈에 담겨있는 작가의 결론부 내용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가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비트코인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에 대한 대답은 늘 불완전하다. 비트코인은 기술과 경제학 같은 여러 살아있는 시스템들과 공생관계에 얽혀 있어서 다뤄야 할 주제가 방대하고 비트코인을 완전히 이해하기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비록 비트코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비트코인의 단점과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작동되고 있다. 그것도 약 10분마다 계속 블럭을 생성하며 매우 아름답게 작동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오래 작동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인터넷의 산물이다. 비트코인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분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예를 들어 순수 기술의 영역이 어디에서 끝나고 다른 영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비트코인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컴퓨터가 필요하지만 컴퓨터 과학만으로는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충분하지 않다. 비트코인의 내부 작동 측면에서도 경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문의 분야에서도 경계가 없다. 비트코인이 무엇이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정치학, 게임 이론, 화폐의 역사, 네트워크 이론, 금융, 암호학, 정보 이론, 검열, 법률과 규제, 인간 조직, 심리학 등 이 모든 전문 분야의 도움이 필요하다. 비트코인의 성공은 하나의 발명품 때문이 아니다. 이전에는 서로 관련이 없던 여러 가지가 게임 이론적 인센티브에 의해 결합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혁명을 만들어낸 것이다. 여러 분야를 망라하는 아름다운 조화가 사토시를 천재로 만들었다. 모든 복잡한 시스템이 그러하듯 비트코인도 효율성, 비용, 보안 및 여러 측면에서의 절충이 필요하다. 원으로 사각형을 만들어내는 완벽한 방법이 없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해결하려는 방법도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은 건전화폐를 세상에 다시 도입하는 교묘하고 우회적인 방법이다. 다빈치가 비트 루비안맨을 중앙에 배치하여 원을 제곱하는 까다로운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각 노드 뒤에 자주적인 개인을 배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노드는 효과적으로 중앙의 개념을 제거하여 놀라울 정도로 공격에 취약하지 않고 중단시키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든다. 비트코인은 살아있고 그 심장박동은 아마도 우리의 심장박동보다 오랫동안 뛸 것이다. 여러분, 21가지 교훈의 저자인 지지가 말한 것처럼 비트코인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완벽한 답을 하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저에게 너는 비트코인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니? 라고 묻는다면 비트코인은 나에게 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눈을 주었고 태화하지 않는 의식을 주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장기적 우상향 자산이 아닙니다. 때론 전쟁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후의 구명보트이고 법정화폐 시스템의 인플레이션 굴레에서 우리들의 노동가치와 자산가치를 온전히 보존해주는 든든한 성벽이자 윤리적 자산입니다. 그렇기에 비트코인은 철학, 경제학, 기술, 물리, 수학, 연력학 등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학문과 개념, 시스템과 문화에 연결되며 앞으로도 계속 진화될 화폐 혁명인 거죠. 이러한 대상의 등장을 살아생전에 보고 그 성장과 확산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재를 사는 우리들을 미래의 사람들이 봤을 때 단체로 로또를 맞은 행운아들이었다고 말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 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지킬 수 있었던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우리들이 되자고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살면서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의 재무구조와 시스템을 만든다면 수량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비트코인의 꾸준한 적립 매수가
우리에게 위대한 결과를 선물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자신이 느낀 비트코인에 대해 배운 점들을 영상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